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어휘학습편 세 번째 시간, 고유어 학습의 구체적인 방법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유어를 학습할 때 학습 포인트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밑에 존재하고 있는 뉘앙스에 있고, 이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화와 조건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유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할지에 관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해왔던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서론은 자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시작해볼까요? 학습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휘학습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모른 상태에서는 어떤 어휘학습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려면 아마 강의를 하나 따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어떤 어휘학습도 결국에는 어휘장에 적혀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뜻,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일단은 암기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휘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암기를 그냥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동반되어야 되고, 암기가 동반되지 않은 이해는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 머릿속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학습 방법도 결국에는 모든 어휘를 100% 커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어휘 학습 같은 거 많이 해봤을 테니까 아실 테지만은 어떤 뛰어난 학습 방법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어휘를 커버해가지고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조합해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과 또 어휘별로 맞는 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배분시켜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어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외운다,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시작할 때부터 버리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되 반복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이요, 제일 못하는 공부가 어휘학습이에요. 어휘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어휘학습은 우선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답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박아두시고 머리에 박아두시고 공부에 임하시길 바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고유어를 학습하는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Let's start! 자, 첫 번째 학습 팁입니다. 어휘를 학습하실 때 어휘장에 나와 있는, 단어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나름대로 그 어휘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시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미지화를 하시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이미지한 내용들을 끄적거려 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휘를 학습하실 때 다들 글자들만 머릿속에 박아 넣으세요. 암기고 이해고 그런 영역을 떠나서 그냥 어휘를 학습하실 때 머릿속에 한국어랑 일본어 글자들만 막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뉘앙스는 절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휘 학습을 하실 때 예문 같은 거를 잘 안 보시고 나와 있는 어휘를 딱 보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의미를 내가 떠올릴 수 있나 없나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국어로 된 번역된 의미들은요, 해당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뉘앙스를 내가 제대로 탐색하고 찾아낼 수 있게 잠시 쉬어가기 위해 만든 중간 정착시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언어 고수들일수록요, 외국어의 표현이라든가 어휘 같은 거를 모국어로 한 번에 탁 번역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휘의 의미를 내가 생각할 때 모국어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흐려지고 어떤 이미지라든가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해져서 그래요.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번역된 의미라고 하는 딱딱한 의미 아니라 느낌이랑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서 말랑말랑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고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휘학습도 그에 준해서 하셔야겠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먼저 어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게 다이어인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히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휘장을 뒤적여 보니까 개설하다, 열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적혀 있어요.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뭘까요?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열다가 되겠죠? 이렇게 기본 의미를 파악하셨다면은 예문들을 한번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느낌으로 본인 나름대로 그 예문들을 재생시켜보세요. 힘들게 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딱
예문을 읽어보시고 번역된 글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이미지화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한번 가볍게 떠올려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열다, 히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을 가지고 떠오른 이미지들을 이렇게 표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라던가 생각한 느낌을 한번 끄적여 보시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토대로 예문을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한 어휘의 이미지를 예문에 적용시켜가지고 왜 이 어휘가 이 예문에서 쓰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이 내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어휘를 학습하실 때 예문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안 하세요. 이 과정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제가 계속 뉘앙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떠올리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것 등을 소리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한 것이고요. 그걸 다시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형태를 부여한 게 바로 글자고 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글을 보고 혹은 말을 듣고 해야 되는 일은 머리로 바로 떠올리고 가슴으로 바로 느끼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한순간에 그 글이라던가 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들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해요. 중간에 자꾸 한국어로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계속 끊어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떠오른 어떤 장면이라던가 어떤 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국어가 탁 들어가니까 자꾸 한국어랑 연결되니까 일본어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고 늦어져서 이해가 늦거나 혹은 말을 하실 때 어버버거리거나 하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문을 보고 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을 보고 내가 이 예문을 명확하게 이미지화시켜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가,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이 어휘의 이미지가 번역된 예문 속에서 쓰이는 이미지랑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는 그 어휘를 완벽하게 내 걸로 파악한 게 아니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사전을 다시 뒤져보고 했었어요. 모국어가 주는 방해 요소를 그런 식으로 점점 없애가고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점점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단어장만 보시고 네이버 사전만 보시는 게 아니라 1일 사전과 유의어 사전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교재 같은 것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1일 사전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의 의미를 보다 심도 깊게 탐색하고 또 본인이 몰랐던 의미적인 특성을 아주 알기 쉽게 기술해주는 사전이에요. 한국어를 맹신하는 분들이 쭉 그냥 N3, N4부터 시작해가지고 N1이 끝나고 N1을 합격하고 난 뒤에 다시 고급화 과정에 갈 때까지 네이버 사전만 계속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1일 사전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1일 사전을 보신다면은 아마 어휘 하나에다가 적게는 3개 정도의 의미, 많게는 10개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적혀있는 모든 의미들을 다 파악하고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파악했던 기본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의미와 이미지를 조금 더 보강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의미들을 위주로 축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10개가 있다고 하면요, 사실 한국인이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의미가 적어도 한 두세 개 이상씩은 묶어져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이미지화 시켜서 판단해야 될 의미는 아마 많아봐야 2개 아니면 3개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작게 필기를 해두고 그 3가지 의미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진짜 어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기호화라던가 키워드화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남성적인 어조다 라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라거나 이런 것들은 기호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옮겨 넣으신 의미라든가 이미지 옆에다가 이렇게 작게 적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휘 하나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분석해서 쪼개서 보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씹어 먹듯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의
의미나 이미지를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유의어 사전입니다. 이건 필수로 진짜 절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N2 이상의 중급자 레벨 같은 경우는요, 의미가 비슷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대충 쓰고 있는 어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어휘들과 만날 때마다 체크를 하시고 유의어 사전을 통해서 이것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항상 적어두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 과정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 과정을 뛰어넘기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을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JLPT만 공부하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내가 보고 이해만 하면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직접 쓰려고 할 때가 되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간략화시키되 서로의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를 연습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루랑 네무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네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적으로 내가 누워서 잔다, 제대로 누워서 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반면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잠에 빠지면 네무루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해도 이네루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글로 쭉 적어놔도 되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뒀었네요. 아크와 히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한자까지 똑같기 때문에 좀 빡치는 애들인데요. 둘의 차이는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쿠 같은 경우에는 병뚜껑을 이렇게 열듯이 어느 한쪽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고 다른 한쪽을 움직여가지고 그것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아쿠라고 하고요. 반대로 히라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뭔가 뭉쳐가지고 정지되어 있어서 닫혀있거나 아니면은 정지 상태로 있는 것들이 확 펴지는 느낌,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걸 글로 적으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사실 이런 단어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유의어 사전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우는데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단 일일 사전과 유의어 사전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교재들은 제가 애용하고 있고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일일 사전을 보고 유의어 사전을 보는 게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볼만한 교재를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그럼 저렇게 이미지를 떠올릴 때나 필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미지라고 제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림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글자도 괜찮고 한자도 괜찮고 그림도 괜찮고 기호도 괜찮고 색깔을 입히셔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소리 같은 개념도 글자로 적어두셔도 좋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걸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미지화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표기를 할 때는 내가 될 수 있는 한 오감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적어두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히라쿠 같은 경우는 활짝 펴지는 느낌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느낌이 활짝 촥 펴지는 느낌이야 라고 생각이 들시면은 그림으로만 이렇게 탁 펴지는 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촥 이라던가 아니면 활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소리적인 개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촉감적인 개념, 온도적인 개념 이런 것들까지 망라해가지고 뭔가 표기를 하고 내가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성이 있는 것이라면은 방향은 어느 쪽인지 화살표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또 뭐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곡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몇 방향인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정지 상태인지 동작 상태인지 이것들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표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태성이 있는 것들, 형용사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많겠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감정 상태, 오감으로 느꼈을 때 어떤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화자나 청자 아니면은 이 어휘를 주로 쓰는 대상이라던가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이 쓰이는 어휘군에 관한 정보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경우에는 기호라던가 도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옆에 잘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지화를 하라고 했다고, 그림으로 나타나라 했다고, 오감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때려 박는다거나 하려고 해서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림 등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탁 떠올릴 수 있도록 그걸 끌어올리고 적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요, 지금 내가 끄적이고 있는 이런 간단한 이미지라던가 정보들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머릿속으로 탁탁 떠오르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사진이라던가 동영상 같은 것들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휘를 암기할 때라던가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필기고 뭐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와카스라든가 호스 같은 것들을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명을 쭉 읽은 다음에 아, 이런 이미지로 딱 떠올리면 이건 진짜 완벽하게 파악했다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만 딱 적어놨었어요. 뭐였는가 하면은 호스 같은 경우는 원래 수분이 있는 거, 원래 수분이 있는데 그것을 말려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수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라던가 맛있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자연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놔둬가지고 말린 것들을 말해요. 마치 육포 같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는가 하면은 한옥 같은데 곶감 같은 거 말리잖아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머릿속에서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봄이 돼가지고 바싹 말라가는 이미지를 호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호스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머리에 박았었기 때문에 호스 옆에 적어놓고 말린 곶감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카와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물기가 없는 건데 이게 어떤 상태로 젖어버린다거나 해가지고 물기가 더해진 거,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말리는 행위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머리 말릴 때 하는 말리는 거라고 적어놨었어요. 머릿속에서 저는 지금도 호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바로 곶감 같은 이미지가 탁 떠오르고 카와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 말리는 듯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문장이라던가 내가 보고 있는 문장 속에서 비슷한 이미지로 쓰였을 때는 바로바로 구분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휘를 제대로 학습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이걸로 완전히 확실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굳이 하나하나 다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뭐 필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기나 메모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할 것들을 적어놓는 것이고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만 간략하게 적어놓으면 되는 것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정리를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 이렇게 제가 보유어를 학습할 때 필요한 팁을 3가지를 드렸어요. 사실 말하고 보면은 뭐 굉장히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은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분들도 많으시고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유어를 학습할 때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학습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어를 학습할 때는 또 달라요, 이거랑.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유의어라든가 아니면 1일 사전, 또 그런 사전들을 보기 버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된 교재 한두 권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제가 오늘 올렸던 영상에 나왔던 그 필기들은 전부 제가 직접 필기를 했을 때 썼던 방식이고 제 필기 노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 글자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그림이 조금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어휘 학습하는 거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재밌게 즐겁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